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태어나서 첫 투표를 해보게 되는 곳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네, 바로 학교에서 반장 뽑을 때입니다. 이처럼 학교는 그저 국영수 공부시켜주는 곳이 아니라 기본적인 인격을 형성하고 사회적 관계를 경험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인생의 축이 되는 곳이죠. 그런데 그 학교에서 폭력이 일어나서 가해자, 피해자가 생겨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의 주제 바로 학교 폭력 문제입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이후 강릉과 서울. 네, 오늘 새벽에 학교 폭력 가해자 소식이 사회뉴스 1위에 천안에서 또래 여중생을 폭행하고 폭행 장면을 촬영해서 유포한 10대 2명이 검찰 요청에 따라 사건이 넘어가면 비양과 마찬가지로 형사 절차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가해 소녀 6명 가운데 일부는 뒤늦게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학업 또 입시 이런 문제겠죠. 하지만 요즘은 학교 폭력 문제가 아주 큰 고민거리로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심각해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오늘 전문가 모셨습니다.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의 학교 폭력 SOS 지원 단장 맡고 계신 김승혜 단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학교 폭력 SOS 지원 단장이니까 바로 폭력이 벌어진 현장을 항상 다니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네. 직접 현장에서 느껴보시니까 요즘 학교 폭력의 양태가 과거랑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까? 네, 학교 폭력은 사실 계속 있어 왔습니다. 예. 슬프지만. 그런데 근 5년, 10년 전하고 좀 비교해 봤을 때는 최근에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좀 은밀해진다. 은밀해진다. 네, 뭐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때리는 거, 신체 폭력이라고 하는 이제 폭력, 보이는 폭력, 때리는 폭력들이 주로 이 학교 폭력을 이루었다라고 하면 예. 최근에는 그 신체 폭력 외에도 괴롭힘이나 따돌림, 소위 우리가 왕따, 따돌림이라고 하죠. 이렇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어떤 피해 학생에게 굉장히 많은 상처와 굉장히 큰 고통을 안겨주는 이 보이지 않는 폭력들이 아주 은밀하게 같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눈치채기 더 어려워지는. 네, 고통의 네. 기간은 훨씬 더 장기화되고 이 장기화되는 동안 피해를 당한 학생들 굉장히 괴롭고 가해를 하는 친구들도 눈으로 자기가 직접적으로 어떤 행동을 가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죄의식도 좀 결여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안 좋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합돼서 이제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나쁜 짓인 줄 모르고 계속 하게 되고 네. 그게 남에게 상처 줬는지는 잘 드러나지 않고 그렇죠. 점점 어려워지는군요. 네. 최근에 특히 문제가 됐던 대표적 학교 폭력 사건 뭘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8월 말에 사실 그 언론을 통해서 대한민국 굉장히 충격을 받은 사건이 이제 부산의 여중생 그 폭행 사건이었고요. 네. 그거를 기점으로 뭐 강릉, 천안, 또 최근에 광주에서도 계속 이렇게 폭행 사건들이 일어나고 또 이런 어떤 피해 실태나 어떤 상황들이 아주 여과 없이 SNS를 통해서 저희에게 모두 다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집단 구타 형태 맞습니다. 그런 거였죠? 네. 그래서 이 집단 구타라는 것이 특징적으로 여러 명이 어떤 행동을 할 때, 특히나 나쁜 행동을 했을 때는 죄의식도 여러 개로 나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심리학적으로 한 명이 갖는 어떤 죄의식이 굉장히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본인들이 하는 행동이 굉장히 크고 아주 잔혹함에도 불구하고 그만큼까지의 문제의식이라든지 어떤 죄책감 느끼지 않으면서 이런 행동이 반복되고 있고요. 일부는 막 자랑도 하고요. 그렇죠. 그렇게 네. 집단으로 하면 죄의식은 낮아진다지만 폭력의 강도는 또 높아진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부산 사건에서도 보셨으면 사실 저녁 8시면 아주 그렇게 늦은 시간도 아니고 물론 조금 외졌긴 했지만 그곳에서 의자라든지 쇠파이프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굉장히 무자비한 폭력을 가했고요. 예. 또 성적인 어떤 추행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고 또 문제는 이제 이것을 촬영을 해서 글쎄요. 본인들이 잘못한 걸 되게 감추거나 사실은 없애야 되는데 자랑하듯이 공유하고 또 이게 다른 한편으로는 좋아요라든지 어떤 관심을 받는 것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 정말 학교 폭력이라는 것이 우리 청소년들 사이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구나.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는 이제 중학생이었습니다마는 초등학생 저학년 단위까지 점점 이렇게
연령대는 낮아져 가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지금 매년 2번씩 조사하는 전수조사에서도 사실은 초등학교 4학년의 어떤 학교폭력 피해의 실태가 가장 심각하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저희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그 2001년부터 계속 매년 진행해오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도 초등학교 2, 3, 4학년, 저학년의 아이들이 학교폭력 피해의 경험이 가장 높고 예. 또 많이 일어난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2년, 3년 전부터 사실은 예상되던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또는 우리 어른들이 아직 어린데 학교 폭력 아니지 않겠어? 장난이지 않겠어? 이렇게 좀 방치했던 부분도 분명히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네. 어느 정도 학생들이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하소연하는지 네. 또 어떤 유형의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들 이야기하는지 조사된 통계자를 좀 보면서 네.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네. (1000명당) 피해 응답 건수입니다. 언어 폭력이 가장 많고 집단 따돌림, 스토킹 쭉 나가는데 금년에 6.3건이면 이게 1000명에 6.3이니까 사실 1%도 아직 안 되는 거긴 하네요. 그렇죠. 네. 근데 다 합하면은 훨씬 더 넘어가긴 할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언어 폭력 하나만 나타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합되죠? 그렇죠. 이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결합돼서 나타나면서 이 폭력의 어떤 가중성을 훨씬 더 심각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대개는 많은 사례에서 보면 요즘에 특히 언어 폭력이 그냥 어른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욕하거나 놀리는 게 아니라 패드립이라든지 그때그때 청소년 문화나 어떤 미디어 매체 영향을 통해서 부모에 대한 패륜적인 욕설을 문자로 한다든지 말로 하면서 1차적인 언어 폭력이 있고 다시 2차 신체 폭력 사건으로 이어지고 하하. 또 이것이 장기화됐을 때 지속적인 괴롭힘이라든지 예. 사이버 폭력으로 이어지면서 사실 어떤 응답 건수의 부분은 그렇지만 이것들이 결합돼서 나타나는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학교 폭력의 유형에 노출되어 있고 네.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이 따로 쭉 조사를 해오시지 않았습니까? 네. 과거랑 비교했을 때 특징적인 게 있나요? 일단은 예전에는 근 5년 전에는 신체 폭력이 압도적으로 1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어 폭력이나 따돌림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순위가 역전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교급별의 차이도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서 굉장히 이 학교 폭력의 어떤 따돌림이나 언어 폭력이 많이 높아져 있고요. 중학교는 신체 폭력 비율이 좀 높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장난과 폭력의 구분이 없이 시작되는 어떤 시작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언어폭력이나 따돌림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이 좀 되고요.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지면서 신체폭력이라든지 그다음 또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아마 초등학교 아이들이 고학년이 되거나 또 중학교에 입학을 할 때 스마트폰 많이 사주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스마트폰을 받았을 때 아이들이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사용해야 되는지 사실은 긍정적, 부정적 요인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안 배우죠? 네, 그런 거 안 그냥 배운 쓰죠. 채로 그냥 네. 좋은 걸 받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학교 폭력 유형 중에 사이버 폭력 이 부분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부터 증가를 합니다. 네. 그래서 오프라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폭력이 온라인상에서 옮겨가고 이어지면서 이제 학교 폭력의 어떤 심각성이나 가중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스마트폰 사줄 때 좀 가르쳐준 부모님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요. 많이 없으세요. 네. 자, 그리고 이런 학교 폭력이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네. 피해 장소도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역시 학교 교실 안 복도 운동장. 네. 역시 학교 안이 압도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아이들이 사실 집보다 요즘은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거의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압도적으로 교실 안, 복도, 이제 급식실이나 매점 다 쉬는 시간에 일어납니다. 수업 시간과 쉬는 시간에 번갈아 가면서 이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학교 안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이제 학교 밖에 하교하면서 일어나는 학교 폭력 사안들도 많습니다. 하교하면서 놀이터라든지 근처 공원 또는 아이들이 학교 다음으로 많이 가는 이제 학원. 학원 주변. 네, 학원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또는 PC방. 이런 어떤 곳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사실 학교 폭력이 학교 안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예. 이 우리 청소년들의 생활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는 문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본 것도 이제 언어 폭력이 가장 많았었지만 1000명 중에 6점 몇 명 이 정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내가 그런 언어 폭력을 당했다라고 응답을 했으니까 잡힌 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중요한 건 숨겨져 있는 폭력. 즉 폭력 피해를 내가 얼마나 응답하느냐 그 문제일 텐데 네. 그 응답률도 조사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전체 피해 응답률 2012년 조사에서 12.3%였는데 갑자기 뚝뚝 떨어집니다. 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일단 한번 기억해 보셔야 될 게 2011년 12월에 대구에 이제 고 군이 자살을 했고 네. 앞뒤로 학교 폭력으로 인한 자살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아하. 그러면서 대한민국 굉장히 큰 충격과 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여러 가지 학교 폭력 사건들이 일어났고 대한민국 학교 폭력 역사상 가장 많은 정책과 관심과 지원이 2012년부터 지원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당시 사실 사회적인 민감도라든지 또 학생들 스스로의 민감도도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응답률이 높아진 거군요. 교육부 조사도 그렇고 저희 청해단에서 한 조사도 그렇고 12년도에 어떤 응답률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런 관심이 지금까지 좀 지속되고 잘 이어졌다면 좋았을 텐데 청소년 폭력에 대한 이런 관심이 사실 중간에 조금씩 사그라듭니다. 네. 그리고 제가 청해단 조사에서 또 보면 저희는 이제 14년부터 다시 조금씩은 반등해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피해율이. 이 결과랑 좀 다르게 나타나는 네, 조금씩 거예요?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교 폭력이라는 것이 어떤 이런 양적인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예. 또 이렇게 결합되어서 나타나는 폭력은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학교 폭력이 변화하고 또 질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는 건지 좀 더 주목해서 이걸 같이 본다면 네. 그래도 너무 양적인 어떤 내용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좀 아이들을 알겠습니다. 돕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옆에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는 그래도 응답률이 좀 높은데 네. 고등학교 쪽으로 갈수록 응답률이 낮네요. 네. 초등학교는 그래도 아이들이 아직 무슨 일이 있으면 순진하니까.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거나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연령이 좀 증가하고 또 사춘기를 맞이하면서 본인들의 감춘다. 이야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도 합니다. 네. 또 한 가지가 이게 학교에서 주로 벌어지니까 주변 학생들이 보고 내가 그런 걸 목격했다라고 응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목격 응답률도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것도 함께 보시죠. 이것도 사실 그리 높은 편이 아닙니다. 7.6%에서 2.6%까지 쭉 떨어져 가고 있고 이것 역시 초등학교가 그래도 좀 높고 고등학교로 갈수록 낮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옆에서 봤어도 잘 얘기 안 한다 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실제로 이제 목격은 저렇게 하는데요. 더 중요한 거는 보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응답률이 떨어지는 걸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생은 그래도 아직까지 어떤 본인들이 본 것들에 대해서 좀 이르거나 또는 신고하는 것들이 있는데 갈수록 이 외면하는, 방관하는 것들이 더 높아집니다. 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좀 더 물어봤더니 도와줘도 소용이 없을 것 같고 관심이 없다.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또 연령이 증가하면서 좀 둔해지기도 하고 또 내일이 아니면 그렇게까지 관여하고 싶지 않고 또는 도와줘봤자 내가 피해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목격하고 방관하는 비율이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고등학생 갈수록 공동체와 사회성이 커져야 되는데 네. 반대네요. 그렇죠. 반대로 안타깝습니다. 네, 더 개인화가 되는 것 같아서 문제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쭉 살펴본 뭐 본인의 응답률이건 목격 응답률이건 보면 굉장히 낮은 수치란 얘기죠. 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1000명당 뭐 6점 몇 명 이게 아니라 훨씬 많은 숫자가 감춰져 있다. 그렇죠.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감춰져 있고 드러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이 시간에도 고통받는 피해 아이들이 많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해 학생들을 조사해 보면 네. 왜 그런답니까? 일단 가장 많이 응답하는 이유는요. 장난이었다. 그냥 장난이었다. 네. 그리고 화가 나서 또 상대하고 오해나 갈등이 있었는데 폭력으로 풀었다. 이런 어떤 답변들이 1, 2, 3순위로 나타납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일단 폭력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정확한 인식이나 기준도 확립이 안 돼 있는 거고요. 예. 또 본인의 어떤 가해 행동을 굉장히 정당화하는 거죠. 상대방이 잘못해서 내가 이랬다. 또 화가 나서 그랬다. 사실 우리 한국 아이들 많이 힘들잖아요. 뭐 특히 뭐 입시나 공부하면서. 근데 본인의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감정을 갈등을 제대로 풀어내는 방법도 잘 모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럴 좋을 것 만한 같습니다. 다른 뭐 장소도 없고 그렇죠. 방법도 없고 하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상황을 좀 살펴봤는데 이런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그다음 이제
가해자는 어떻게 관리하고 피해자는 어떻게 관리하고 이게 또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이제 학교 폭력이 발생을 하면 학교 내에서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이제 학교 폭력이 조사가 되고 또 이 조사된 결과를 가지고 학교 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학교마다 이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피해 학생의 보호 조치와 가해 학생의 선도 조치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폭력에 대한 기준도 여전히 명확하지 않고 피가해 측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어떤 입장도 너무나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에 사실 현재 학교 폭력은 또 다른 혼란의 현장에 있습니다. 가해 측에서는 또는 학생이나 부모님은 우리 아이가 한 거는 그 정도는 아니다. 장난이다. 폭력은 아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방어를 하거나 좀 합리화하시려고 하고요. 피해 측은 무슨 말이냐. 이렇게 내 고통이 크고 학교를 갈 수도 없는데 더 세게 처벌해달라. 이런 어떤 아주 첨예한 갈등 구조가 많이 나타나면서 사실은 우리 학교 폭력의 현장, 학교도 많이 지금 힘든 상태입니다. 네. 게다가 또 최근 어떤 사례를 보면 교육청이 개입하고 언론기관이 개입하고 네. 아주 복잡해지는 양상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학교 폭력을 사실 굉장히 혼란기라고 그냥 저희 현장에서 부르는 것이 저도 현장에 나가 보면 이 피해 학생은 굉장히 고통 때문에 학교도 못 갈 정도고 또 피해 학생 부모님도 굉장히 화가 많이 나 계신데 또 가해 측은 그만큼까지 인식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예. 그럼 중간에서 이 사안을 처리해야 되는 학교는 피해도 가해도 우리 학교 학생인데 이 조치를 내리는 데 있어서 양측의 격렬한 항의를 듣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학교 폭력을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2차 피해를 더 유발시키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이 학교에서 안 되고 피가해 측 사이에서 안 되기 때문에 교육청, 상위기관인 교육청으로 가고 그럼 다시 교육청이 개입을 해서 이 사안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또 봐고 감사를 해야 되고 예. 이게 또 안 되면 더 상위기관으로 가서 이 민원과 분쟁을 또 해결해야 되고 이것까지 안 되면 이제 언론에 얘기를 해서 언론에 또 어떤 도움을 받거나 그렇습니다. 또 언론의 힘으로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작은 문제 또 작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 문제가 이 아이들 사이에서 충분히 해결이 되지 못하고 어른 세계로 왔을 때 또 해결되지 못하고 사회로 왔을 때도 또 해결되지 못하는 아이고. 복합적인 어떤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은 계속 오래 걸리고. 네, 그럼 그 사이에서 가장 고통받는 건 피해 학생과 아이들이죠. 또 가해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효과적인 정책들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가해자, 피해자, 아이들 다 성인이 되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고 유권자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좀 구체적인 정책이나 공약 같은 거 제시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리 유권자들은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서 어떤 궁금증 갖고 있는지 미리 저희가 거리에 인터뷰를 좀 해봤거든요. 한 분 한 분 좀 만나보죠. 근래 보면 이제 뭐 학교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이제 제 자식이 학교를 갔는데 우리 이제 제 아들이 이제 학교 폭력의 피해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학교 폭력을 좀 가하는 쪽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이제 좀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좀 궁금해서. 학교 폭력을 당한다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 신고할 때 또 증거는 어떻게 모으는지, 학교 폭력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학교 폭력을 당했을 때 가장 처음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요. 성인들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이제 호적에 빨간 줄이 남잖아요. 학생들도 뭔가 잘못해서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됐을 때 졸업했을 때도 그게 계속 남아 있는지 알려주세요. 네, 궁금증 들어봤는데 첫 번째 게 내 아이가 피해자일 수도 있고 가해자일 수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네. 알아채는 방법 뭐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학교폭력 피해나 가해 학생들의 부모님과 학생들을 만나면서 들어본 건요. 분명히 평소와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 학생인 경우에는 평소와 다르게 굉장히 힘이 없어지거나 또 자다가 갑자기 깨거나 아니면 뭐 헛소리를 한다든지 이게 평소에 없던 증상들이 나타나고 예. 또 핸드폰이 울렸을 때 좀 놀라거나 또는 방으로 들어가서 갑자기 받는다. 안 그러다가 그렇게 한다. 네. 예, 그리고 예. 그 상황이 지속이 되더라. 그래서 사실은 평소 자녀의 생활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되고요. 사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이거는 아주 어릴 적부터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관계 형성이라는 것 자체는 그렇죠. 갑자기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평상시와 어떻게 좀 다른지, 그다음에 또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빨리 얘기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줘야 되거든요. 이런 관계가 형성이 돼 있다면 빨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뢰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대개는 혼나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두렵고 실제로 예. 아이들의 응답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혼날까 봐 두려워서 말을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아이하고 이런 대화 체계를 조금 더 많이 단단하게 해놓으신다면 일단은 좀 사전에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높아지시고 커지실 겁니다. 뭐 말씀 듣고 보니 당연한 말씀이네요. 네. 자녀와 친밀한 관계가 있을수록 작은 신호도 금방 포착이 되는 그럼요. 거고 네. 그게 깨어져 있으면 큰 신호가 와도 모르는 거고. 맞습니다. 네. 그다음 내 아이가 피해자라는 걸 알게 됐다. 어떻게 신고해야 하느냐, 증거는 어떻게 모아야 하느냐, 뭐 그런 어떤 대처법을 구사해야 되는지 질문이 있었거든요. 네. 답해 주시면.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 폭력의 특징은 뭐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모르죠. 어떤 예.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내 자녀가 학교 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한다면 일단 아이가 어떤 뭐 핸드폰이나 뭐 SNS 상에서 피해를 당한 상황에 대해서도 캡처해서 잘 모아두시고요. 아이가 그 신체에 상처를 입었다. 그러면 사진을 찍거나 또 관련된 진단서를 좀 발부받아 놓으시는 게 좋고요. 네. 이렇게 본인의 어떤 상황을 조금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일단 1차적으로는 학교 측에 우리 아이가 이런 상황들에서 피해를 입은 것 같으니 학교에서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 신고도 할 수 있는데 일단 학교폭력 신고 전화 117이라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117. 117. 네. 그래서 경찰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신고도 할 수 있는 체계고요. 근데 신고까지는 아니지만 학교폭력에 대해서 정말 상담을 받고 싶다. 그렇다면 1588-9128 청해단의 전국 상담 전화고요. 그리고 1388 전국 청소년 상담 전화. 그럼 그냥 1388만? 네, 그럼 국번 없이 1388만 누르시면 관련돼서 어떻게 지금 또 내가 사는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 어느 곳에서 도움받을 수 있을지 아실 수 있을 알겠습니다. 겁니다. 마지막 질문이 성인들은 네. 이 전과 기록 호적에 빨간 줄로 남는데 네. 학교 생활 기록부에 이게 계속 남느냐? 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학교폭력 가해를 해서 이제 선도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요,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게 되어 있는데 졸업하면서 즉시 삭제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그 가해 선도 조치가 총 9가지가 있는데 1호, 2호, 3호, 7호 서면 사과나 뭐 접촉, 협박, 보복 금지, 학급 교체 이렇게 4가지는 졸업을 하면서 즉시 삭제가 되게 돼 있고요. 어허. 전학이나 퇴학, 사회봉사 이런 몇 가지는 졸업을 할 때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 아이가 이거를 졸업하면서 할지 또는 졸업하고 2년 뒤까지 남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도 조치를 어떤 거에 받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이제 삭제가 되는 조항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엄한 처벌을 받은 경우는 네. 심의를 거쳐야 삭제가 되고. 네, 그리고 기간도 조금 더 뒤로 가고요. 그렇군요. 네. 지금 이게 다 학교 폭력이 벌어지고 난 후에 이제 대처 뭐 이런 맞습니다. 얘기인데 사실은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희가 아이들한테 한번 물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정말 제대로 알려달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 말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하는데 물론 지금 법에 의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하는데 본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스포츠든 문화든 예술이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실제 체험하고 느낄 수 있게 해달라. 지금은 사실 많은 학교나 교육 환경에서 여건상 대단위 교육이나 방송 교육 같은 것들로 많이 이제 대체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인식을 제대로 알고 또 폭력에 대한 기준을 알려면 사실 아이들이 직접 느끼고 본인들이 직접 생각을 해야만 알 수 맞아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들을 네. 직접 해달라. 그리고 이런 관련된 인성교육도 더 강화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방은 가장 간단하고 당연합니다. 어떤 게 잘못인지 정확히 사전에 알고 그 행동을 안 하게 도와줘야 됩니다. 네. 뭐 기본적인 인성교육 강화 이거는 우리 교육 전체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니까 맞습니다. 당연한 바탕이 되는 거고 네. 오늘 아주 중요한 건 학교 폭력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체험화된 학습 기회를 달라. 네. 우리가 그건 못하고 있군요. 그렇죠.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언어 폭력이라고 하더라도 패드립이라든지 굉장히 새로운 그때그때 신종 유형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대처가 전무한 거죠. 그건 성인들도 교사님들도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네. 그래서 학교 폭력에 대해서 어쨌든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이런 변화하는 것들을 아이들이 빨리 알고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또는 피해나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미리 인식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 네.
정책적인 쟁점으로는 지금 어떤 것들이 불거지고 있나요? 최근에 워낙 잔혹한 그런 학교 폭력이 많아지다 보니까 소년법을 아예 없애버리자. 네. 그래서 성인하고 똑같이 처벌하자는 얘기까지 막 나오던고 네. 한편에서는 그건 답이 아니다. 이런 쟁점들이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소년법을 강화하자는 거는요.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그 소년법의 원취지대로 제대로 뭐 교화되고 선도되게 도와주자라는 뜻으로 사실은 해석을 합니다. 예. 우리 아이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나 조치를 신속하게 받고 본인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서 다시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도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빨리 처벌받고 조치받고 그다음에 이 아이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오고 학교로 돌아가기 전까지 또는 돌아간 후까지 굉장히 촘촘하게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사후관리.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고 있지 않는지 또는 이 아이의 가정 환경이나 조력 환경이 너무 부족해서 이 아이가 의도치 않게 다시 범죄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까지 좀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예. 이런 것들을 사실은 굉장히 단단하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처벌을 강화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바뀔 것이다. 이거는 이미 굉장히 많은 선진국 사례에서도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되고 그렇지 있습니다. 않다. 네, 오히려 더 미국이나 뭐 독일이나 이런 선진국 사례에서는 처벌의 강화보다는 처벌이 빨리 제대로 이루어지고 이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관리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는 감정적으로 아이들의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런 반응을 보이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쟁점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다시 어떻게 자라게 도와줄 것이냐. 사실 이거가 가장 중요한 사회와 성인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빠른 조치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현재는 뭐 신고 접수가 되면 조사를 받고 또 조사에서 재판까지 가는 기간이 대개는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예. 또 그다음에 이 조치를 뭐 소년원에 수감된다면 좀 다르겠지만 어떤 수강 명령이나 어떤 교육을 받을 때 또 그 교육 기관에 가서 대기하는 기간이 깁니다. 이거는 그만큼 그것들을 이행해 나가는 어떤 기관이나 협력 같은 것들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미국이나 독일 같은 곳은 그 빠른 처리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네, 일단 국가에서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요. 그것을 지역사회 기반이나 또 전문 민간 단체와 협력을 아주 견고하게 맺어서 위탁도 많이 하고요. 네, 나라에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거를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아주 탄탄한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모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 일부 국가에서는 어떤 학교 폭력이나 이런 것은 며칠 안에 어떻게 하도록 하는 규정 같은 것도 있다는 걸 들어봤는데. 한국의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도 학교 내에서 뭐 14일 이내에 자치위원회를 열어서 조치를 내려야 하고 하는데 모든 것이 이제 조사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이루어질 때 좀 딜레이 될 수도 있고 또 네, 조사 우리도 규정은 있는데 있습니다. 그냥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근데 문제지. 선진국은 규정이 있으면 그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촘촘히 전문가들도 배치가 되어 있고 그렇다는 지원된다는 얘기죠.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의 어떤 정책이나 지원이 없다라기보단 이것이 제대로 돌아가게끔 이제는 조금 더 강화하고 제대로 해보자. 이게 이제는 앞으로의 쟁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김 단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2011년 끔찍한 사건 터지고 국민적 관심이 많이 높아졌다가 조금 지나니까 또 그냥 쑥 수그러들더라 이런 말씀 아까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문제네요. 네. 그때를 기점으로 정말 집중적으로 정책을 더 개발하고 전문 인력을 투입하고 그렇게 했더라면 이 학교 폭력을 줄여나갈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돼서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고 볼 수가 없겠군요. 네. 우리 아이들이 사실 학교라는 곳에 있는 기간이 12년입니다. 초, 중, 고만 따지더라도 굉장히 오랜 기간을 보내고 있는 곳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어른과 이 사회가 고민하고 장기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지 꼭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대 맞고 멍들고 곧 뭐 상처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만 정신적인 상처, 마음의 상처 이건 쉽게 아물지가 않죠. 그래서 이 학교 폭력 가해자건 피해자건 그 트라우마가 상당히 오래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 가해를 입었던 경험은 또다시 악순환이 되어서 피해를 입었던 사람이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또다시 피해자가 되기도 하는 이런 악순환들이 반복된다고 하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성인들의 꾸준하고 지속적인 관심이 꼭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